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타고나서 가져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거를 자극과 반응과 강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를 언어라고 본다고. 제가 이제 건축으로 생각을 하면 언어 치료는 약간 이렇게 조감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고 맥락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언어 행동이라는 거는 설계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건축물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겠구나. 시야의 폭도 넓어지고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전통적인 언어랑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행동적인 언어에서는 근본적인 것과 기능적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 안에서 자극을 받고 반응해서 그 강화의 결과로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거라는 후천적인 결과라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극등가라는 거는 A가 B고 A가 C면 네. B가 C야. 그래서 네. 가르치지 않은 B가 C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요 두 사이의 관계로 알 수 있는 사실 정보들. 물 줘 했을 때 물에 있는 거 줘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줘, 뭐 시원한 거 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어머니들한테 안내 드릴 때는 너무 똑같은 형태로만 아이한테 연습을 시키고 요구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거든요. 그 안에서 친구들이 레파토리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레이어를 쌓아주면 그만큼 다른 상황 안에서 또 일반화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언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언어와 인지를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 언어를 통해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학습하고 그런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거를 핵심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틀 이론의 그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동화책을 초등, 중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 조망이라는 그런 막연하게 될까? 이게 결과가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이기는 하지만 안 되지는 않는다. 안 되지는 않는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강남에서 이인순 ABA 언어행동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이인순 소장님 모시고 언어행동 그리고 RFT 관계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언어행동이라는 말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저 언어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새 언어행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이슈로 많이 접근을 하면서 치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행동하면 스키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언어라는 거를 자극, 반응, 강화라는 접근으로 해서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학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타고나서 가져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거를 자극과 반응과 강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를 언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기능을 갖고 쓰여지는 하나의 행동적인 기능의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제 이전에는 언어 재활사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언어 행동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스키너가 말한 이 언어 행동적인 개념과 전통적인 언어학적인 접근에서의 언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언어랑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행동적인 언어에서는 근본적인 것과 기능적인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태어나면서 촘스키가 얘기하는 우리가 원래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거를 발현해서 쓰여진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캐너는 이거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환경 안에서 자극을 받고 반응해서 그 강화의 결과로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거라는 후천적인 결과라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랑 경험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적인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의미를 갖고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이거를 기능적으로 바라보는가. 이제 요거를 보게 되는 건데, 전통적인 형태에서는 이제 문장의 의미나 구조나 이런 구문론적인 관점으로도 보게 되는 것들이 언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언어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은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상호작용 안에서 강화를 받아서 이루어내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물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차이를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응용행동 분석과 언어행동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이해하고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용행동 분석 안에 언어적인 하나의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에 적용해서 ABA 원리를 언어에 적용해서 특화시킨 걸 언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언어 행동이 따로 떨어져서 ABA랑 다른 거야가 아니라 언어 행동은 ABA 기반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언어라는 좀 더 특화된 하나의 그 부분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어행동 쪽에 RFT, 관계틀 이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 RFT 논문도 쓰셨으니까 그쵸. 이제 네.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RFT가 연구되고 이제 알려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어서 관계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언어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언제까지 얼만큼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지 하는 것들이 계속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 건 언어와 인지를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 언어를 통해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학습하고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거를 핵심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관계를 알아가면서 배우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준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자극등가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운데, 자극등가적인 개념들을 여러 개 알려준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 손이랑 내 손이랑 보면 선생님 손이 하얗고 내 손은 조금 어둡잖아요. 그러면 내 손이 어두워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하면 가르치지 않았던 선생님 손은 내 손보다 하얗다. 그거를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정보잖아요. 그럼 이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두 사이의 관계로 알 수 있는 사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거는 좀 간단한 예를 든 거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가르친다고 하면 하얘요, 어두워요, 커요, 작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다고 한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배우는 우리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배워야 되는 가지수들도 너무 많아지고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디까지를 얘를 가르쳐야 될 건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고, 이게 또 어느 수준의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거보다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보다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답답하고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될 수 있었던 분야가 언어 행동이라는 분야였는데 언어 치료라는 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건축으로 생각을 하면 언어 치료는 약간 이렇게 조감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고 맥락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아이를 키워가는 거에 맥을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빠르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았을 때 거기에서는 조금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응용행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배우다가 언어 행동이라는 거는 설계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건축물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설계도 같은 느낌이어서 여기서 되게 한 번에 유레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래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지고 시야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받아들이고 중재를 시도하는 그 부분들도 달라져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논문 쓰고 이제 하는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서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접근하고 넣어가면서 보여지는 그 부분들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 실험 연구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연구에서 그 관계틀 이론의 그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동화책을 초등, 중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2명을 데리고 초등학교 필독 도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중반응 교수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MEI라고 해서 이제 많은 자극의 양이 조금 필요해요. 이 아이가 여러 개의 자극들을 통해서 변별하고 그 안에서 관계들을 찾아내면서 배우지 않는 다른 관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안에서 단순 관계랑 반전 관계랑 이중 반전 관계라는 그 관계들을 가지고 대상 간의 관계를 보고 또 사건 간의 관계를 보고 시간 간의 관계를 보고 그래서 장소, 대상, 시간 이렇게 그 안에서 저는 좀 더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조망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였었어서 우리 친구들도 그 조망이라는 그런 막연하게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이기는 하지만 안 되지는 않는다. 안 되지는 않는다. 기쁜 소식이네요. 안 되지는 않는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분명히 가능한 친구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기존의 ABA 방식에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이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RFT 이런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